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년은 오늘 또이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백건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년은 오늘 또이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거는 책 제목인데요. 이 책 제목을 안에 첼로 선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첼로 선율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이 첼로 선율이라는 안에서 어떻게 다름을 이해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제 이름은 백관찬입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조금 기억하기 어려워하는데 제 이름을 백관찬인데 관이랑 찬을 바꿔와서 박찬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제 별명이 백관찬입니다. 백관찬이라는 말이 백관찬이라는 말과 조금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제 별명 백관찬을 생각해 주시면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법학소설을 취득했고 또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또 지금은 도인디고라는 언론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식께서 교육 강의도 하고 있고 지난 5월달에는 청년은 오늘도 첼로를 연주합니다 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가 눈하고 귀에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악보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악보를 보기 어렵고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듣기도 어렵겠죠. 제가 연주하는 첼로 소리도 듣기 어려울 텐데 또 시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래도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니까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다 책으로 이야기로 담아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시청각 장애가 어떤 장애인지 그리고 첼로 연주를 들어보시면서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는 눈하고 귀에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 장애라고 하는데 시청각 장애는 영어로 디프 블라인드라고 해요. 근데 시청각 장애라고 하면 이렇게 눈하고 귀에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눈하고 귀에 장애가 있는 시각과 청각을 더한 중보 장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시청각 장애는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더한 게 아니에요. 더한 게 아니라 이 더한다는 거를 색깔로 비유하면 파란색이 시각 장애인이고 하얀색이 청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파란색과 흰색을 더하게 되면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물감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과 흰색 물감을 섞게 되면 파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제3의 완전한 새로운 색깔인 하늘색이 되잖아요. 시청각 장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장애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장애 유형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눈하고 귀에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시각 장애는 저시력이기 때문에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탈 때 보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가 오잖아요. 보통 시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가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버스 앞 번호를 보고 몇 번 버스인지 확인을 하는데 저시력의 경우에는 그 번호가 안 보이니까 버스 옆에 나와 있는 큰 번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는 동안 버스 번호를 제가 확인하면 되는데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때는 버스가 들어왔을 때 제가 버스 앞에 있는 번호를 못 보니까 버스
옆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려고 버스 옆쪽으로 가게 되면 버스 기사님들은 제가 버스를 안 타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가버리세요. 그래서 버스를 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빕이라는 거는 뭘까요? 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않으셨을 텐데 빕스라고 있죠. 식당 이름 빕스가 있기도 하는데 저는 이 빕이라는 말을 한동안 많이 사용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면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어느 무슨 백화점이든 어떤 곳이든 많이 이용하면서 단골로 많이 이용하다 보면 포인트가 많이 적립되다 보면 등급이 회원 등급이 VIP가 되죠. 근데 이 VIP라는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읽는지를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VIP라고 읽는지를 제가 전혀 듣지 못하고 한동안 이 알파벳을 영어를 읽듯이 그대로 빕 이렇게 빕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읽는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다니엘 크레이그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 007 시리즈 있죠. 그것도 007 시리즈를 사람들이 뭐라고 읽는지를 모르니까 저는 한동안 007 시리즈 이렇게 읽었었어요. 이렇게 시각장애나 참가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애는 안 된다, 또 시청자 장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총 15가지 장애 유형이 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 유형이 여기 15가지 장애 유형에 다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5가지 장애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고 여기 15가지 장애 유형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장애 유형이 여기 15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청자 장애도 없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이 제 뉴스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청각장애가 있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들으니까 제 옆에서 수어통역사 한 명이 수어통역도 하고 또 이쪽에는 속회사 한 명이 무자통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어통역이나 무자통역 중에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통역 방법을 보면서 통역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근데 시청자 장애인은 눈에도 시각장애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통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장애인은 반드시 1대1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 장애는 하나의 장애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1대1로 통역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또 지금 여기에 알파벳이 적혀 있거든요. 알파벳이 적혀 있는데 알파벳 E, C 보면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알파벳 고딩체 같은 경우에는 고딩체 알파벳 E 같은 경우에는 고딩체의 경우에는 테두리 부분은 굵게 되어 있는데 안에 작게기 부분은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시력의 경우에는 시야와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정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고지체로 하게 되면 가운데 작대기 부분을 잘 못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을 C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E란 이트 못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라는 말을 이 부분을 C로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로 보게 되면 캣 고양이가 되겠죠. 공무원 시험, 영어 과목에서 고딩체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저시력인 시각장애인이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문제지를 제공한다고 해도 시험 시간을 야장해 준다고 해도 보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나 정책이 있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기자도 하고 박사 과정에서도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시청과 장애인이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장애로 인정이 안 되고 또 어떤 지원도 못 받고 있으니까 저도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현실을 벽에 부딪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운명처럼 다가왔던 게 첼로라는 악기입니다. 첼로라는 악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취업이 안 되고 현실이 벽에 부딪히고 많이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영화를 보곤 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일본 영화인데 굿바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일본 영화인데 이 일본 영화 굿바이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다이고입니다. 다이고는 오케스트라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는데 오케스트라 재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해체되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신문원 광고에서 여행을 도우는 일을 구한다고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사실은 여행 도우미가 아니라 영원한 여행 도우미였습니다. 영원한 여행 도우미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도와주는 일, 즉 나빠서 일을 하는 거죠. 처음엔 사장님이 조수로 일을 시작했는데 다이거는 처음에 시체에 맞으면 것도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조수 사장님이 정성스러운 손길로 본인을 배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조수가 아니라 전문 낙관사가 되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근데 다이거의 친구와 아내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이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시체 맞이는 다이거의 손을 뺏겨라다면서 다 그의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다이거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다이거가 출근하는 곳은 장례식장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사람과 유족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암이나 불치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자살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죽은 사람 그리고 슬퍼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다이거는 살아가는 것과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고 갈등도 하게 돼요. 그때마다 다이거는 첼로를 연주합니다. 첼로를 연주하는데 전문 문화고 기계 장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 접근이 많이 어려워요.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아노나 바이올린처럼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악기들은 알고 있었는데 첼로처럼 이런 좀 흔하지 않게 생각하는 악기는 잘 몰라서 굿바이라는 용어를 보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첼로라는 악기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물론 저는 소리를 못 들으니까 다이거가 연주하는 첼로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악기인지도 몰랐지만 다이거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첼로를 연주하는 지금 이 표정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첼로를 연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첼로를 연주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첼로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첼로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제가 취업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돈도 없고 첼로도 없으니까 1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지원해 주시는 분에게 첼로 선생님 제가 살고 있는 집 집안에서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해서 5명의 리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선생님에게 문제를 보내니까 제가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니까 레슨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첼로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레슨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생님도 다 레슨을 거쳐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선생님에게 연락할 때는 저도 사실 좀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섯 번째 선생님은 첼로는 마음과 영혼으로 연주하는 악기라고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첼로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연주하는 소리를 못 들어도 그냥 첼로가 네 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줄을 빨리 그냥 그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 첼로를 연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첼로를 배우고 나서 연습을 하고 나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미술을 하는데 누가 우리 집 문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된 게 제가 집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병이나 층간으로 이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집에서 연습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첼로를 밖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나 가을 요즘 날씨처럼 이런 날씨에는 너무 연습을 하기에 괜찮은데 겨울이 되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이상 첼로를 밖에서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밖에서 연습하고 싶다면 다음에 봄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하루를 일과중에 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당신이 살고 있던 건물의 이웃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하루를 일과중에 첼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연주하는 소리가 이웃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첼로 연주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한 1시간 동안만 집에서 첼로를 연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집집 문틈마다 다 편지를 꽂아두고 도망치듯이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부터 제가 적어두었던 폰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01호입니다. 마음껏 연습하세요. 202호입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문자가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인생의 즐거운 한 부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해서 속상하시겠어요. 편지 잘 받았고요. 이웃님이 듣지 못하는 첼로의 소리 제가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집에서 첼로를 연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이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주었던 이웃님이 사실은 이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인 이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감동적인 문자를 보내주었던 이웃님이 저한테 제 편지를 받고 저한테 많이 미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웃님이 고마웠어요. 악기 소리가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도 제가 연주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르고 계속 밤낮 가리지 않고 집에서 연습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는 꼭 장애를 전체로 하지 않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첼로 연주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첼로 연주를 할 때 제가 직접 곡을 연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선곡을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 구글에 보면 음성 이식되는 어플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이렇게 글자로 다 나오는데 이런 방법으로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방법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 울리버 그리고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유리즘이 업 그리고 어제나 몇 번이라도 이렇게 총 4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선곡을 받아서
선곡을 받아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선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가을이기도 한데 가을에 어울리는 곡이 두 번째 나중에 선곡하는 코너에 또 나오거든요.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학부모님들이 임영웅 씨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은 늘 도망가가 있는데 그 곡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악보를 보는 게 어렵고 또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연주하는 소리를 잘 못 들을 텐데 그럼 좀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로디와 제가 연주하는 멜로디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연주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랑은 늘 도망가려는 곡을 연주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그 이름이 글자가 크게 적혀 있는데 제가 앞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레이라는 게 이름이 두 바퀴면 줄을 두 개 긋고 미라는 게 이름이 한 바퀴면 줄을 하나 긋고 이런 방법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앞으로를 만들어서 출력해서 틈만 나면 그걸 보면서 더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외워지고 나면 왼손으로 음정을 짚어보면서 그 이름을 더 정형화하고 다 정형되고 나면 이제 오른손을 활 그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곡을 완성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악보만으로는 이게 빠른 곡인지 느린 곡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더 감정을 실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더 세게 연주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레슨을 해주시는 덕분에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면서 알게 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로는 알고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악기들 중에 연주자의 심장에 가장 가까이 더 있습니다. 첼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못하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바꾸면 된다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한 게 있으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면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기 가정초등학교가 통합학교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장애 전혀일 수도 있고 비장애 전혀일 수도 있는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뭘 하고 싶다고 하는데 못한다고 한다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한다거나 그거를 부모님 손에서 먼저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거나 시도를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못한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학생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비장애 자녀를 들고 오는 학부모님이라고 해도 장애 자녀를 보면서 장애인과 장애학생과 같이 어울리지 못할 거다,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가 신메르를 발견했잖아요. 신메르를 발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 난도리지로 떨어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콜럼버스는 무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해를 떠났고 신메르를 발견하고 왔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콜럼버스를 신기하고 질투하고 수모거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배를 타고 항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콜럼버스가 시도를 하기 전에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신들이 있을 거다,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항해를 하는 게 목숨을 걸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고거리니까 콜럼버스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달걀을 꺼내서 넘어지지 않게 세워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달걀이 몇 번을 잘라서 딱 세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알고 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 쉬운 일처럼 보이는데,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게 어려운 일인지 쉬운 일인지 방법을 알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해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장애 학생이 또는 비장애 학생이라고 해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다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문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하고 귀에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장애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비장애인이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 눈에 시신경 위축이 왔어요. 시신경 위축이 와서 시각장애를 먼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몸 구조가 신경 구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경이 위축되면서 청신경에도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니까 특수학교에 보내야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그냥 일반 학교에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1명의 담임 선생님은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같이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교실 맨 앞자리, 그다음 바로 매진판 맨 앞자리를 제자리로 지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맨 앞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제가 저시력이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책을 보면서 공부해야 했어요.
슬퍼하는 글씨도 안 보이니까 선생님은 슬퍼하는 거를 무슨 건지도 안 보이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못 듣는 채 그냥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다른 비상 학생들 또래들하고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당연하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나이가 많이 어리기도 했지만 그때 엄마가 제가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는 다른 애들보다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니까 꽂혀서 몇 배나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진짜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버린 거죠. 근데 제가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었던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비장애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초등학생 때는 좀 괜찮았는데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이 되니까 사춘기, 성적 청소년기에 접어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단체로 벌을 서거나 단체로 뭘 하더라도 과찬이는 떼고 다 무언가를 시켰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항상 이게 당연하다고 무조건 배려하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초등학생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드니까 다른 학생들이 우리는 단체로 다 벌을 서거나 단체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왜 과찬이는 같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1, 2, 3, 고 1, 2, 5년 동안은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학교 폭력도 좀 있었고 원더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영어를 담당하셨는데 영어 시간이 첫 번째 영어 시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눈하고 귀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알겠다고 하셨지만 기존에 11명의 담임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 자리를 내 앞자리로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자리를 자유석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정하셨는데 자유석이라는 규칙을 정하면서 저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1년 동안 매일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어요. 교실 뒷문에서 제일 가까운 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은 영어를 담당하셨는데 첫 번째 영어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말고 문득 그 교실을 보니까 몇몇 애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손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수업을 듣고 있던 우리는 얼른 두 손을 번쩍 들어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한테 등장을 하는 마지막에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못 들으니까 저는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일 뒤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학생이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보니까 반 학생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상관인지 영어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를 친 학생이 저보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니까 선생님이 가까이 오라고 해서 저를 급하게 엎드리게 한 뒤 제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등짝을 맞았는데 그 영어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등짝을 손들어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이 등짝을 맞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담임 선생님이었다면 손노래를 했을 때 제가 아니라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을 뜨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등짝을 때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학생은 손으로의 규칙에서 가장 마지막에 손 뜨는 사람은 과찬이니까 제가 맞아야 되는데 자기가 맞았으니까 저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영어 시간에 되어서 선생님이 손으로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못 들으니까 당연히 제가 걸리죠. 이번에도 제가 넣어서 손을 등짝을 맞았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영어 시간을 될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손들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계속 제가 넣어서 등짝을 맞았습니다. 저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무언가 소속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 3학년 국가비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낀 거죠. 근데 영어 시간이 될 때마다 얼마나 제가 등짝을 맞췄을까? 하루는 제가 영어 시간에 되어서 또 손노래를 해서 등짝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왔는데 그날은 저쪽에서 다른 학생이 한 명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뭘 하냐면 선생님 제가 과찬이 대신 등짝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찬 있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 학생이 제 대신 등짝을 맞았습니다. 저는 시험 시간이 되어서 그 학생에게 고맙다고 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다음 영어 시간에 되어서 또 소개를 했는데 제가 등짝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오니까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나와서 선생님 제가 과찬이 대신 등짝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생님은 저를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시고 그 학생이 제 대신 등짝을 맞았습니다. 저는 시험 시간에 되어서 그 학생에게 가서 고맙다고 했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어 시간이 되어서 손노래를 할 때마다 제 대신 등짝을 맞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는 덕분에 친구들이 생기고 또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말고 문득 과찬이가 앉아있는 저기 뒤쪽을 보셨습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허리를 팠는데 제가 앞을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신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글씨를 적었습니다.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도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맨 뒤에 앉아있는 제가 보기에도 선생님이 무슨 글씨를 적고 있는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엄청 큰 글씨를 적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적어두시고 다시 학생들을 향해서 뒤돌아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얼마나 지난 뒤에 갑자기 칠판 쪽을 향해서 뒤돌아서서 펜펠로 작대기를 그어서 수업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칠판을 계속 보고 있었던 저는 얼른 손을 번쩍 들었고 고등학교 3학년을 되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학생이 걸렸습니다. 책을 보고 있느라 선생님이 펜펠을 그는 걸 보지 못한 학생이 걸렸는데 그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등짝을 맞기 위해 앞으로 나왔을 때 이번에는 제가 얼른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학생 대신 제가 등짝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덕분에 그날은 제가 오랜만에 등짝을 맞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통합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한 통합교육이 고등학교 3학년이 진행하신 이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려하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장애 학생과 같이 더불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다른 학생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지낼 수 있을지 협력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이런 방법으로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만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편견,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가 생겨요. 아마 여러분 학부모님들 중에도 편견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만 바라보게 된다면 진짜 못할 거다, 불가능할 거다 그런 판단을 내려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채용 선생님이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세요. 장애인이라고 해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재능, 어떤 능력이나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선곡을 받으려고 하는데 선곡 대신 제가 정해서 요청할게요. 시간이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추석 지나고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가을 분위기가 많이 나는데 10월이 오는 멋진 날과 가을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10월이 오는 멋진 날에 연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첼로 이야기랑 손들어 이야기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년은 오늘도 채널을 연주합니다 라는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눈하고 귀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겁고 슬프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첼로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작년에 첫 연주회를 했는데 연주회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애 감수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 관찬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작년에 첫 연주회를 했던 영상도 있고 또 시청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도 조금씩 담겨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장애 감수성인데 그 감수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장애 감수성은 어떤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감수성이 많이 낮았다면 이번에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제가 기자로 일하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자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애를 극복했다, 장애를 넘어섰다, 장애를 넘어 무언가를 하는 게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조금 다른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극복의 대상이나 넘어서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장애생을 가르치면서 그 장애생은 뭐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강사 소개를 할 때 제가 박사 과정도 하고 기자도 하고 또 첼로 연주도 하고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표현도 장애를 극복했다, 장애를 넘어섰다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낸다 이런 표현 도와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두고 있는 몇몇 부모님들이 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장애 아이도 저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성공이라는 개념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공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추어서 다른 장애 자녀에게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첼로 연주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박사 공부하는 것도 제가 장애에 대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장애 자녀도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어떤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잘 지원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제가 무언가 하고 있다고 해서 저처럼 해야 된다 이런 절대를 갖다 붙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지금 기자를 일하고 있긴 한데 제가 첼로 연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전에서 시상하고 그럴 때마다 다른 언론에서 이슈가 되니까 저를 만나서 누군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기자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항상 마지막 질문은 비장애인이 되면 뭐 하고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만약에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이 되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건 어떻겠어요? 지금 비장애인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이 되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이미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장애인을 고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미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비장애인이 되면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는 게 어떻겠어요? 잘못된 거죠. 지금은 인권 감수성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헬런 켈러가 쓴 책 중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헬런 켈러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더 적어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야지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된다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되어서 무언가를 가져나간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마다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을 텐데 장애에 대한 감수성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장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 이해하고 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아이랑 놀지 마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같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잘 아이들에게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신에게 맞는 재능이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선곡을 못 받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곡 정해서 연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해드리는 이야기와 연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엔딩곡으로 준비했던 곡이 만남이에요. 노사연 씨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기념해서 여러분 오늘 학부모님들을 만나기를 기념해서 만남을 연주했거든요.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세현 씨의 만남을 연주하려고 하는데 이 곡이 영상을 보니까 후렴구 부분에 노세현 씨가 폭발적으로 후렴구가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음이라고 하기보다는 낮은 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 곡 연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